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평소에 출퇴근할 때는 썰밤 채널을 자주 듣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 과거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데요. 믿었던 전처와 처갓집 식구들이 아주 충격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었지요. 나중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사치를 부리는 나쁜 여자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밀이 그토록 충격적이었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충격적인 반전을 갖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사실 낯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저를 못마땅해 했고 어떻게든 핑계를 잡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싶어 했죠. 덕분에 눈치밥 먹는 데는 익숙해졌네요. 행복했던 기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더 오래 간다잖아.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세졌던 집은 고모네 있는데요. 고모는 좋은 분이었지만 고모부가 저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같이 밥을 먹을 때 제가 고기 반찬에도 손을 대기만 하면 바로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주었고 씻으러 욕실로 들어가면 한겨울에도 온수를 끄었다. 산에 노인이 찬물로 씻어도 괜찮다면서요. 고모부에 잡혀 살던 고모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셨네요. 전업주부로서 실질적인 경제력은 모두 고모부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더럽고 치사해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신문 배급한 다음에 학교를 다녔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고깃집에서 철판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지요. 그렇게 춘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더니 한 반지방을 얻을 정도의 돈이 모이더라고요. 생활비 때문에 아직 일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러나 공부를 소홀히 할 수도 없었어요.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좋은 직업을 얻으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결국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이 방법이 단순하고 힘든 방법이긴 했지만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요. 중스쿨을 중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할 자신이 없었어요. 진지하게 노력해서 매일 밤새도록 공부한 결과 하루에도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하루 2시간 정도로 더 적게 잠을 잤죠. 현실을 이해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은 이런 미친놈 다 있냐 고 심기를 놓지 않았고 몸과 마음을 다 쓰다 보니 걱정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어렵게 살면서 나아가다 보니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산 덕분인지 제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대학에 1순위로 입학하여 4년 동안 수석으로 유지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 후 교수님의 추천으로 꽤 유명한 대기업에 합격했고 일은 많았지만 그만큼 연봉과 복지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것도 그 회사에서 있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였는데 동기들은 물론 상급자들 사이에서도 예쁘고 일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는 그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쁜 여자들은 얼굴만 믿고 있는 남자들에게 은근슬쩍 미룬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프로젝트를 프로미스큐어스 빈콜드 맹겔드 함께 지내면서 그녀의 성품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었고 여우보다는 곰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상사로부터 불합리한 지시를 받아도 속으로만 참아 울고 외면에 거칠게 대하는 그녀를 본 나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일을 끝내고 성과도 앞세웠지만 항상 잘하는 동료에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이성적인 호감으로 이끌었고 겁이 없이 사내 연애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제 직진한 입장에도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제 여자친구로서 매우 완벽했습니다. 외모나 몸매 같은 표면적인 조건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제 영혼에 완벽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습관, 취향, 성격 등 어떤 부분에서도 거슬리는 점이 없었죠.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후로 계속 혼자였던 저는 곧바로 그녀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저랑 그녀가 반씩 닮은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그래서 조금 일찍이라도 만난 지 2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당연히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원래는 전업주부로 살고 싶어 했던 그녀였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내밀었던 반지를 받아들고 기쁨을 느끼던 여자친구는 이내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자기야. 그지만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 것 같아. 제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죠. 대체 왜 내가 영숙이에게 비해서 너무 부족한 놈이라 그래? 아, 부모 없는 고아라서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사랑하는데 그런 게 뭐가 문제야? 그럼 대체 왜? 아, 집 때문이면 걱정하지 마. 나 고등학교 때부터 죽어라 이래서 돈 많이 모아두어.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우리 둘이 발 뻗고 살 정도의 집은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영수가. 내가 앞으로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응, 그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아? 우린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결혼하면 더 행복할 거야. 한 집에서 평생 같이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여전히 망설이는 여자친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불쌍한 척 입을 열었죠. 너도 알잖아. 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외롭고 큰 거 하루빨리 너랑 내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도 가족이 되고 싶다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미안해 였어요. 도대체 뭐 때문이냐고 물어도 여자친구는 명확한 설명 없이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지. 하지만 거기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무없다잖아요. 그 뒤로 전 한 달에 한 번씩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얘기했어요. 장난식으로 말만 던지는 것이. 아니, 늘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예약하고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 삼아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그렇게 한반년 정도 끈질기게 구했을까요? 결국 여자친구는 제 6번째 프로포즈에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군요. 못 말리겠더라 진짜. 청혼을 몇 번이나 더 할 거냐고. 내가 받아줄 때까지 번이든 1000번이든 하겠다고 할 거야. 그러자 여자친구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 알겠어. 결혼하자.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결혼하자고? 진짜, 거짓말 아냐? 무력입니다. 응, 거짓말 아니고, 안 물려. 대신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실은 나 여자친구는 왠지 모르게 초조한 표정으로 날 쳐다봤어요.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둘 수 있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하더라고요. 뭐야, 뭔데 그래? 얼른 해봐. 중요한 말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야. 쓸데없는 말이었어. 그보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는 언제 드릴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여자친구를 끝까지 달달해서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들어봤어야 했어요. 그럼 그 후 저희 운명도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당시 여자친구가 제 청을 받아줬다는 게 너무 기쁘고 정신이 없었고요. 한편으로는 여자친구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네요. 그래서 애써 그 찝찝함을 무시당하며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던 것은 당연히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는데도 친구들도 저만큼 좋은 대학을 나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런데 저는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고아라는 것이 있었죠.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부부관계도 좋으셨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과일 장사를 성공적으로 해오셔서 동네에서도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두 분이 여자친구의 부부에 비해 여러 면에서 뛰어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너무 불안했죠. 그래서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기 전에 서둘러 머리를 다듬고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사고 소고기와 홍삼같이 비싼 선물도 준비하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제 가족이나 경제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말도 없이 단지 저를 예쁘게 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동하여 인사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여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영숙이, 너희 부모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일반적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지. 그리고 자기가 왜 고아인지 궁금해했는데 부모님이 좀 일찍 떠나셨거든. 친척들도 다 있지. 그렇긴 한데 고아나 다름없이 컸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니면서도 그래서 그렇더라도 뭐 어때. 그만큼 우리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은 자신의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하잖아.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자친구가 날 쓰다듬어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가졌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는 자신의 집안에 숨길 큰 비밀을 숨기기 위해 언변을 돌리던 거였어요. 원래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날 적극적으로 환영한 것은 그 비밀 때문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우린 약 1년간의 결혼 준비를 거쳐 공식적으로 부부 관계가 된 거예요.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날 아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맞춤법 및 문법 수정을 포함하여 문장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나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주고 셔츠를 다릅니다. 저녁에는 항상 새로운 밥과 영양이 고려된 다양한 반찬을 챙겨주시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저를 소중히 대해주셨어요. 특히 장모님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다양한 성찬을 차려주셨어요.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하면서도 모두 스스로 해내신답니다. 아버님도 마침내 취미 생활을 나눌 아들이 생겼다며 바둑과 골프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아내의 2살 낮은 동생이 군대 전역 후 결혼을 급하게 했기에 이른 시기에 독립했어요. 이미 5살 된 딸도 있어서 혼자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장인 장모님 집에는 걸음을 못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어쩌다 집안 행사로 만날 때면 먼저 매용매용하면서 사근사근하게 다가와졌다. 그런 친밀한 분위기를 닮아서인지 딸도 참 애교 많고 예쁜 아이였다. 원래 자식을 딱 한 명만 낳는다면 당연히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첫남 딸을 보고 여자애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천하은 진짜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아, 소영이가 이렇게 예쁘니까 말이야. 아이고, 예쁘긴 요즘 말도 안 듣고 고집만 세져서 얼마나 힘든데요. 아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분분 웃고 있거든. 아, 매형도 얼른 애기 가지셔야. 응,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 뭐.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사실 저희 부부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다면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2년까지 그러려니 했는데 3년이 넘어가도록 소식이 없으니 조금씩 초조해지더군요.
결국 고민의 끝에 아내에게 난임 치료를 받아보자고 말했는데 애초에 아이를 가지는데 회의적이던 아내는 영 내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억지로 애를 가져야 해? 아, 억지라 결혼한 부부가 애를 낳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나는 외동으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꼭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거, 그건 나도 아는데 무슨 병원을 다니면서까지야. 그러더니 우리 둘 중 한 명에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보라고 하면 부부 사이도 나빠질지도 몰라. 나빠질 이유가 뭘까?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검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아. 괜시리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에게 이제까지 솔직히 말하지 못했는데 나는 사실 누군가의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 무한한 사랑을 주고 희생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다고. 나는 아직도 그냥 엄마에게 보살받는 딸이 되고 싶고 당신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엄마가 되길 원하지 않아. 철없는 소리일 거 알지만 이게 내 진심으로 미안해요. 여보,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저보다 어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제가 이미 30대였던 것보다 더 천리 없었던 거군요. 하지만 엄마가 될 자신이 없다는 사람을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는 건 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끌어안고 달래주었죠. 아,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진정하라고 용기를 줬어야 했는데. 아, 그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정말, 역시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어차피 아이가 생기면 모성애도 부성애도 자연스레 생길 거예요. 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할 거니까. 알았지? 응,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임신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제가 난임 병원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아내는 울면서 때로는 화를 내며 그 얘기를 회피했어요. 이를 통해 한때 우리 부부는 이혼 위기까지 갔었죠. 그때 우리가 겪었던 과정을 모두 여기에 풀어놓을 순 없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제가 아이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지, 맞지 않아요? 저는 이미 가족을 한 번 잃은 적이 있어요. 다시 제 손으로 아내와 처갓집 식구를 떠나 혼자가 되는 일까지 이르렀어요. 짓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조카 소영이었어요. 그때 우리 부부는 첫남매와 자주 오가면서 지낼 때 못해도 일주일에 3번은 만나 같이 저녁을 먹었었죠. 소영이도 저를 많이 따라하게 되었어요. 고모부, 이것은 선물이에요. 제가 그렸어요. 이게 뭐지? 아이, 고모랑 고모부를 그린 거야. 여기 안경을 쓴 사람이 고모부고 옆에 드레스를 입은 공주님이 고모야. 우와, 우리 소영이 화가도 되겠는데. 너무 잘 그렸다. 고마워. 그러자 소영이는 제품에 안겨 가리를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귀엽고요. 사랑스러운 소영이에게 나는 예쁘게 대해줬는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아내는 소영이를 만나는 것조차 꺼리더군요. 어느 날 나는 결국 그 이유를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은 혹시 소영이와만 만나는 걸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소영이 앞에서는 잘 웃지도 않고 나와 함께 노는 것도 싫어하잖아.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내는 내 표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며 잡았어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실은 그래서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답답함에 집에 오자마자 그제야 폭탄 발언을 했답니다. 대답이 돌아왔군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소영이 볼 때마다 당신이랑 아이란 문제로 싸우던 게 생각나서 그래. 우리 그 문제로 이혼까지 할 뻔했잖아. 아, 내가 소영이 보고 또 아이가 가자고 할까 봐 뭐 그런 것도 있고, 당신이 그렇게 포기시게 되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처조카를 예뻐하는 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어쨌든 당신이 아이와 있는 걸 보기 괴롭다고 느끼는 건 사실이야.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배려해 한동안 첫내를 피하기로 했죠. 한편으로는 저도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맘도 들어요. 자식이 없으면 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도 아내를 어떻게든 등에 올릴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복 갔는지. 여보, 나야말로 그동안 자식 문제로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내 가족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아니라 당신이었는데 그 소중함을 몰랐어요. 앞으로 진짜 잘하겠어요. 뭐야.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나는 또 눈물을 흘릴 거야. 우는 아내를 안아안고 결심했어요. 아내와 둘이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희망찬 바람은 어느 날 예고 없이 닥친 비극적인 사고로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휴가를 떠난 첫남내외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소영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첫남내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름 말아요. 장인어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다. 장님은 충격으로 혼절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장인어른은 장례지도사와 함께 장례식 준비를 논의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 이게 뭐야? 다 거짓말이야. 진짜, 소원이가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아내는 처남의 신을 끌어안고 울었어. 그런 아내를 말렸지만 역시 슬픈 것은 마찬가지였다. 늘 저를 매양매양하며 따르던 처남을 친동생처럼 아끼던 아내는 채 피어나지 못하고 저버린 처남과 첫남댁이 얼마나 안쓰럽고 가는지. 살이란 어린 나이에 졸지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소영이도 과거의 제 모습과 겹쳐 보여 눈에 들었다. 무슨 정신으로 천과 남대의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일 중요한 건 소영이의 거취였어요. 이상하게도 처남댁 집에선 소영이를 야멸차게 거부하더니 아내 말로는 원체 그 집 사람들이 첫남댁과 소영이에게 별로 정이 없었다고 했어요. 해결하려 했지만 딸이었으나 분들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죠. 결국 급한 대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소영이를 데려왔는데요. 연로한 두 분이 손이 많이 가는 소영이를 키우기엔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많았어요. 결국 소영이는 우리 부부 집으로 오게 되었죠. 저는 회사에 있는 동안 아내가 돌봐주고 평일 밤이나 주말에는 주로 저가 소영이를 돌봤습니다. 챙겼네요. 아무것도 모르던 소영이는 어느 순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긴 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할 나이였고 고모부, 우리 엄마랑 아빠는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게 괜찮아요. 저 다 알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나쁜 아저씨가 차로 우리 엄마 아빠 아프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간 거잖아요. 그래, 우리 소영이 다 알고 있구나. 소영이 말처럼 엄마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 그 만날 순 없지만 저 하늘 위에서 소영이 다 보고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저를 미워하면 어떡하죠? 저도 그때 그 차에 있었는데 저만 혼자 살았잖아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소영이를 살렸다니 소영이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우린 그거만 됐다고 그러고 있을걸. 아마 그러니까 우리 소영이 엄마 아빠 몫까지 더 씩씩하게 살 수 있지. 맑은 두 눈에 눈물이 맺히던 것도 잠시,
이내 소영이가 작은 손으로 눈물을 쓱 훔치며 말했어요. 그럼요. 저 씩씩해요. 우리 반에서 제가 제일 씩씩해요. 그래, 장하다. 우리 소영이 너무 기특해. 고모부랑 고모는 계속 제 옆에 있을 거죠. 엄마 아빠처럼 나 안 떠날 거죠. 그럼 당연하지. 고모랑 고모부가 엄마 아빠 대신해서 소영이 옆에 계속 있어 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불안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제 유년 시절이 떠올랐어요. 소영이처럼 이적이 떠들며 눈치밥 먹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소영이에게 더욱 신경을 썼어요. 소아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았고 주말이면 아내와 셋이 놀이동산에 가거나 소풍을 나가면서 바쁘게 지냈죠. 소영이를 썩 예뻐하지 않던 아내도 부모를 잃은 어린 조카가 가엾게 보였어요. 밤에 소영이가 악몽을 꾸면 같이 자주기도 하고 때로는 소영이의 원피스나 리본핀 같은 걸 예쁘다고 사오기도 했어요. 밤에는 모두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럴 때면 종종 내가 꿈꾸던 가정이 이런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소영이를 진짜 딸처럼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느 날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소영이 그냥 입양하면 어떨까? 뭐, 입양,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당연히 알지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앞으로 소영이는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텐데. 그럼 아예 우리 호적에 올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아, 물론 소영이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서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지금도 충분히 소영이에게 잘해주고 있잖아. 아, 단순히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소영이는 요즘도 우리가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워해요. 법적으로도 진짜 부모가 되기 위해서요. 주의사항, 고유명사나 특정 한국어 사용자마다 보다 정확한 독해를 위해 몇몇 단어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되면 좀 안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호적에 등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리니까 아직 나중에 커서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결혼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 재산 상속 문제 등이 중요한데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소영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소영이를 우리 딸로 입양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반대할 줄 몰랐기 때문에 소영이는 아내의 친족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이제는 오직 엄마로서 새롭게 되는 아내가 자신감이 부족해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좀 서두르는 것 같네요. 문제는 우리가 천천히 고민해봐야 해. 일단 한 발 물러서자. 그러자 아내도 안심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 응, 우리 이 문제는 천천히 고민해보자. 나도 무조건 싫다는 건 아니니까 아내의 대답은 생각보다 유효했던 것 같아서 참 다행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소영이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존재가 나타날 줄은 몰랐어.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서 어느덧 소영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우리도 소영이와 함께 사는 삶에 익숙해졌어. 그 주말은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다. 날이 새었어요. 아침에 일찍부터 씻고 준비하랴 짐을 챙기랴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뭐 시킨 것도 없고 방문할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나가보니 제 또래 같아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세요? 아, 여기가 강영숙 시댁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입에서 나온 아내의 이름에 절로 긴장이 됐어요. 맞아요. 누구세요? 아, 그럼 그 아이도 여기 있겠네요. 그 아이라니 남자의 뜻 모를 말에 점점 미간이 찌푸려지는 차가 있었어요.
남자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름을 입에 올리더군요. 강소영 말입니다. 이제 중학생 됐을 텐데 모르세요? 아니요. 누구신데, 소영이를 당신. 누구입니까? 내가 했던 말을 듣고 남자가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정체를 너무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냈어요. 나는 하영모 아고라고 하는데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적입니다. 그의 발언은 나의 두텁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영이의 친아버지라고요? 네, 남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빵을 냈어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소영이는 우리 천남의 딸이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이해 못해도 되는 말임을 신중히하게 추측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만두고 자나는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는데 그러자 남자가 따라와서 제 어깨를 부비부비 거렸어요. 마쳐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던 도중 남편이 손으로 잡아당기며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요청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방에서 나오자 여보, 누가 왔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위험하니까 당신은 소형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하며 아내는 기분상해 현관까지 나갔다.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다. 두 눈을 크게 떠 입을 막으려는 모습은 그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아내는 이해를 뒤늦게 하며 남자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영수가, 넌 나를 알아? 나는 영모. 영모. 그 아이가 여기 있다는 걸 듣고 왔어? 제발 그 아이 좀 만나게 해줘. 남자의 말에 아내는 뒤늦게 반응했다. 그 미친 놈이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나타났는지 설명을 듣자며 아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그 후 그 남자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걸 듣고 급작스럽게 당황한 나는 뒤늦게 아내를 쫓아갔다. 여보, 기다려. 그 남자, 당신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으니 아내가 응, 아는 사람이야. 제가 잘 설명해 줄 테니 용서해달라. 당신 혼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하자 그러다가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나도 같이 가야 해. 아니야.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당신은 나오지 말아줘. 하니 갑자기 화를 내며 나를 밀어낸 후 그 남자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갔다. 뭔가 충격적인 느낌이었어요. 하더라도 그래서 소영이에게 집을 잘 보라고 단단히 일러주고 그 뒤로 제가 1층으로 쫓아내렸어요. 아내는 놀이터의 벤치에서 그 남자와 대면 중이었어요.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너 진짜 졌어. 집까지 찾아오면 어쩌겠어? 이제 와서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왜 소원이 죽은 걸 나한테 말 안 했어? 참나. 내 동생 죽은 건 내가 왜 너한테 말해야 돼? 내가 뭔 상관인데? 상관 있지. 소영이가 내 딸인데. 소원이 그렇게 갔으면 걔 이제 호적상 고아인 거잖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추, 아빠인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하,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행세를?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소영이를 내가 데려갈 테니까 어차피 내가 친자의 자격이 없는 여자인 것 같으니 이미 입양하지 않았나 봐. 그래서 너는 언제 끼어들까 했는데 틈만 보던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막연하게 천남되기 바람을 피운 게 아닐까 생각했어. 근데 남자는 내 아내가 소영이의 친모인 것 같이 굴고 있었어. 아내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말이죠. 날 등지고 선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남자에게 씩씩대면서 대거리를 했어. 그러는 너는 무슨 아빠가 될 자격이 있는 놈인 줄 아니? 손으로 아기 똥 기저에 한 번 갈아본 적도 없는데. 분유값이 10원이 하나씩 올랐던 적도 없는데 모두를 고생 끝에 키워낸 뒤에 이제 와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웃긴다. 진짜로 그렇게 말하면 소용이 없다. 내가 키웠다고 알 것 같다. 너는 낳기만 했지.
키워준 것은 소원이랑 소은이 처가였거든. 다 키워준 것도 그들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넌 책임질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내가 대학생인데. 혼자서 그렇게 키워야 했으면 되었어. 누구든 그때 그게 최선이었어. 알아. 그래.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그랬어야지. 보던가. 마침 거기 계신데 남자가 이쪽을 가리키며 눈짓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도 고능을 들었다. 천천히 제 방향으로 돌아갔죠.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어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소영이가 남이 아니라 당신이랑 그 남자의 딸이라는 거야. 제 질문에 아내가 갑자기 풀썩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가냘픈 숨을 모르시더군요.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한 말이 다 진짜야? 당신이 대학생 때 소형이 나왔는데 그걸 천남 호적에 올린 거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잖아.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설명을 좀. 제 악에 바친 고함으로 아내가 퍼뜩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더듬거리며 자기 변명이 섞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 인간은 대학 뒤 잠시 사귀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룻밤 실수로 애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건 너무 무서웠어요. 그 인간은 책임질 수 없다며 무책임하게 도망갔고 저도 아이를 낳고 싶진 않았지만 임신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낙태하기엔 이미 너무 무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 나왔고 보육원에 아이를 버리려고 했는데 소원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며 설득해보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소원이는 부임이 있어서 소영이를 호적에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거야? 거부했던 것도 소영이 때문인 거야? 그것만은 아니야. 실은 나 이제 아예 임신을 못해. 여보, 소영이를 가졌을 때 원래 나 혼자 몰래 낳고 보영에 두려는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집에서 혼자 끙끙대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자궁에 무슨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서 나도 소영이도 죽을 뻔했어. 다행히 둘 다 살았지만 의사가 다신 임신 못한다고 했었고 난 인 병원 가면 당신도 그걸 알게 될까 봐 무서워서 계속 피해왔던 거야. 속에서 미안해요. 여보, 고개를 푹 숙인 채 사과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에 사지가 벌벌 떨렸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미안해 여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장인, 너란 장모님도 다 아는 거야. 다 알지. 근데 엄마, 아빠도 계속 당신한테 미안했어. 진짜야.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그동안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들었다는 거야. 등신같이 속은 내가 웃겼어. 아무것도 모르는 고아 하나를 속여 넘겼다고 뒤에서 다들 깔깔대며 비웃었어. 그런 적 없어. 오히려 죄책감으로 다 했지. 나도 당신한테 계속 얘기하려고 했었다고. 그럼 진작 말했어야지.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다들 힘들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아. 아내는 어느새 울면서 있었어. 평소였으면 그 모습 너무나 같아왔을 텐데. 배신을 당했음을 알아야지. 모습이 가련하기 짝이 없다고 내게 매달리는 아내를 거부하고 그대로 돌아섰어. 집으로 돌아가자고 차마 소영이를 보기 싫어서 그대로 차를 향했지. 하지만 막상 차에 타도 어디로 갈 수 없었어. 가족도 없었고 친구들에게는 쉽사리 털어놓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무작정 고속도로로 차를 몰았어.
아내와 장인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어.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계가 통째로 무너진 것 같았다. 그래서 날이 밝도록 광기에 사로잡혀 운전을 하고 즉시 회사로 출근했다. 겨우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같은 옷차림으로 현관에서 절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나만을 기다렸던 것 같았다. 바보같이 다시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도 그러나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그 모습에 나는 다시 힘이 나왔다. 당신 왔니? 회사 다녀온 거야? 소영이는 잠깐 아빠와 엄마 집에 보냈어. 잘했어. 그럼 이제 우리 둘만 서로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이야기 좀 하자. 해보자. 아내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 자식은 왜 이제 와서 소영이를 데려간다는 건지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연락했었어요. 원래 가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날 술 퍼마시고 기타를 치던 한량 놈이었는데 뒤늦게 일을 시작한 듯한데 그에게 미련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더 잘 키울 수 있다며 계속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소영이가 소은이 호적에 올라가 있었으니 뭐 어떻게 못했겠어요. 소은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진짜 자기가 데려가고 싶은지 봐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은근슬쩍 손을 뻗을 때 얘긴 있지 하고 당신이 어떤지 나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두려운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어요. 어찌됐든 1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던 여자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여자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 큰 상처였고 글쎄, 잘 모르겠다. 과연 앞으로 당신을 아무렇지 않게 예전과 같이 다룰 수 있을지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당신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 그리고 죽은 처난. 부터 날 속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 사실 결혼 전에 다 당신에게 털어놓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소영이가 호적이 있으면 모르겠다고 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은이는 이미 소영이의 딸로 잘 살고 있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소은이가 그렇게 가버릴 줄은 누가 알겠어요. 급작스러운 상황에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아내를 달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못하고 저는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어요. 중요한 것은 소영이의 마음이니 우리 함께 얘기해보자. 아마 소영이는 그때 그 남자가 하는 말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희 부부 사이의 문제보다 소영이의 마음입니다. 건 소영이 있어요. 소영이를 불러왔어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 생각보다 소영이는 많은 걸 알고 있었어. 저 그럼 그 아저씨 아니고 친아빠를 따라갈게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물론 아내도 깜짝 놀랐어. 그게 무슨, 소영아?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야? 너, 정말 그 아저씨랑 같이 살고 싶어? 괜히 고모부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러자 소영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고모부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제가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돌아가신 엄마, 아빠 단 2명뿐이에요. 그럼 더더군다나 그 아저씨를 따라갈 필요. 소영아, 지금처럼 고모의 집에서 지내면 돼. 하지만 고모가 있잖아요. 이제 와서 제가 고모를 엄마로 여길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분도 그걸 원치 않을 것 같고요. 소영이의 차분한 시선이 아내를 향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차마 그 시선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아내는 저는 물론 소영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였어요. 그런 아내를 외면한 채 다시 소영이에게 입을 열었어요. 고모부 애가 불편하면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아니요.
모든 걸 다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저를 계속 보면 고모부가 힘들잖아요. 새 아이는 너무 많이 철이 들어 버렸더군요. 어떻게든 소영이를 붙잡고 싶었지만 아내마저도 소영이를 보낸 뒤 다 잊고 살자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면 안 될까? 이제 와서 소영이가 나를 엄마로 받아들일 리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소영이 다 당신이 더 중요해.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소영이랑 같이 살 수 있어. 글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소영이 보내고 우리 둘이 살자. 내가 당신을 그동안 속인 만큼 앞으로 더 잘할게. 응, 울며 매달리는 아내의 부탁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떠난 뒤에도 저희 부부 사이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 소영이를 낳고 천남호적에 등재한 것은 저를 만나기 훨씬 전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실을 감쪽같이 숨긴 채 10년 동안 제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용서하기가 어려웠어요. 결혼 직전에는 더욱이 천남 부부가 분리의 사고를 당했을 때만이라도 말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대로 아이를 입양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망설였는지 그 속을 알 수 없던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이미 우리는 그 신뢰가 산산이 부서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한 번 길을 잃은 관계를 다시 복구시킬 수는 없는 법이라더군. 결국 그런 사건이 있고 2년이 지나도 우리 부부는 깔끔하게 헤어지게 되었어. 벌써 10년이 더 된 일인데 전처는 여전히 혼자 사는 것 같더라고. 소식이나 그 생명 정보는 아예 끊고 홀로 사는 것 같다. 집에 갇혀서 거짓된 날술만 마신다는 소문이 있대. 알코올 중독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이야. 장인어른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전처의 치료에 소비했지만 결국 그 놈의 술을 끊지 못했나 봐.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감정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해. 생각하면 미련이 없다 더는 소식을 알아보지도 않으려 해요. 전처에 대해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 부장으로 승진했고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사실 전처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결혼을 다시 못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사람을 통해 치유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아내는 전만큼은 예쁘진 않지만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참 솔직해서 사소한 거짓말도 못하는 투명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죠. 늦둥이 아들도 저와 아내를 반씩 닮아 하나하나 잘 키우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소영도 종종 함께 해줘요. 연락하며 안부를 물어요. 현재 소영이는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도 꾸렸답니다. 결혼식에서 보니 부부가 나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어린 시절 알게 된 자신의 끔찍한 출생의 비밀에도 불구하고 잘 커져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도 소영이처럼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요즘 또 연락이 뜸한데 조만간 잘 지내냐고 안부 메일 한 통 보내야겠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